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어제부터 들려오는 소식으로 HLB의 진양군 회장이 회장과 대표직을 물러나서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HLB 대표에는 김홍철 사장이 단독 대표 체제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소식이 전해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회사에 당장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뭐 진양군 회장이 포지션이 크게 바뀐다거나 경영에서 손을 뗀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더 이상 회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대표 이사에 대한 직함만 내려놓고 그 대신에 그룹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중장기적인 전략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십, 그 다음에 뭐 계열사 간의 시너지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시에 이제 경영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김홍철 사장이 단독으로 이제 실무적인 거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요,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좀 더 넓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짜잘한 실무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실무적인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그룹 전체의 비전이나 전략들을 책임지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보다도 전략과 조정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포지션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승진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재편이지 실무보다는 전략과 거시적인 의사결정에 집중을 하기 위한 쪽이다. 이렇게만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으로 막 여기저기서 어그로를 많이 끌더라고요. 대표직을 물러났다, 망한 거냐, 뭐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놀라하고 주가도 뭐 이것 때문이진 않겠지만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이유도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이렇게 PPT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HLB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브리핑 드릴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영상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전략 그리고 좋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오늘 내일 정도 거의 다 썼어요. 한 80% 정도 썼는데 뒤에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바이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바이오가 중요한 데 있어서 그 세부적인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 HLB가 또 왜 중요한지도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계속 설명을 많이 해드려 왔는데, 이 HLB가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서 HLB가 수익 나는 게 중요해요, 그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미시적 관점이 될 것이고 저는 거시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코스닥이 이제 1100포인트까지 뭐 목표치를 높여가지고 전망하는 리포트나 다양한 기사들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러면서 코스닥을 실제로 1000 이상까지 볼 수 있는 그 조건, 그 판이 깔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심은 당연히 바이오가 되고 HLB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자 또 중요한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HLB를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참고로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HLB가 추가적으로 3개월짜리 데이터, 6개월짜리 데이터를 더 취합을 해가지고 재신청을 넣을 때 더 이상 빠꾸를 먹지 않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짜리만 확보해서 제출하겠다, 6개월짜리 확보해서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극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6개월짜리라고 놓고 보면 2025년 6월부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6월에 6월이면 12월, 그쵸?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이면 데이터 수집이 다 끝나니까 최근에 있었던 HLB의 모 임원이 했던 이야기 중에 1월 달에 재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년 1월. 실제로 연내에 HLB가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의견을 밝혀왔었는데 1월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HLB는 언제 재신청을 넣을지 모를 그 불확실성이 더 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근에 HLB가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잘 따라가고 있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는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소외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또 매크로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좋은 종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지만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HLB도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이번에는 반드시 부디 꼭 도달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잘 챙겨 나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제가 도움을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이오가 메인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하더라도 지금 한 4-5개 종목은 실제로 지금부터도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HLB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바이오 템베거 리포트 PDF로 딱 깔끔하게 이쁘게 작성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보내드릴 거니까 꼭 한 번씩 받아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래서 주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설명, 소개글, 분석글 플러스로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5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쪽으로 못해도 비중이 50% 이상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빨리 지금이라도 포트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포트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소 제가 탑5 정도 5개 정도는 추려서 드려볼 테니까 못해도 이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비중을 10%씩만 각각 종목당 실어 놓더라도 1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50% 정도, 절반은 그래도 바이오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했으니까 잘 보관하시면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게끔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긴 글을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완료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HLB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먼저 HLB 관련된 코멘트를 문자로 딱 한번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도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TV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 반년은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거냐? 여러분들께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유동성. 아마 유동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키면 여러분들 뭐 환율 1,500원, 1,600원,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맞아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 탓을 한다거나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들이 많은 기업들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지금은 통합 공급 M2 우리나라가 지금 한 달에도 돈을 40조 원씩 풀어제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대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올라가냐면 예를 들어 달러 원이죠. 원 달러가 아닙니다. 원래는 달러 원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달러가 앞에 가야 됩니다. 이거 대비 이게 얼마냐? 환율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달러 원 환율이 상승세를 계속 보이면 이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갔을 때는 아, 달러가 강하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달러 원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근데 인덱스는 그냥 스무스합니다. 그 말은 뭐냐? 원화가 지나치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예적금하고 있는 그 현금 있죠? 그 현금이 빠르게 녹고 있다. 참고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21년부터 아마 임기를 가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부터 최근까지 1460원까지의 환율 계산을 해보면 1100원부터 1460원까지 오른 거거든요. 이게 원화 가치가 얼마큼 녹은 거냐라고 역으로다가 환산해서 계산하면 25에서 30% 정도가 원화 가치가 녹은 겁니다. 여러분들 21년부터 지금까지 1억 원을 예금을 넣어 두셨으면요 3천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지금 만들어 냈어야 본전인 겁니다. 아마 체감은 못 하시겠지만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라고들은 아마 입에 달고 사실 겁니다. 그게 체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통화 공급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물가 상승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가 뭐 두동강 세동강 나면서 우리가 지금 탈세계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탈자 빼고 세계화 시대에서 지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요 기술을 개발을 해. 그리고서 그 개발한 기술을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싸게 제조를 해요. 그렇게 제조한 걸 다시 미국으로 판매를 하고 미국은 소비를 해줍니다.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죠. 그래서 미국은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실제로 미국인들은요 통장에 돈 100만 원 없는 사람들이 미국 전 국민 중에 30% 이상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엄청 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은요, 보험 같은 것들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한번 큰 병을 앓고 나면 홈리스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폐가망신합니다. 집이 망해요. 그냥 홈리스 뭐 이런 용어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구조로 제조하고 소비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물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탈세계화 시대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뭘 하고 있어요? 집 나갔던 제조업들 다시 다 들어와라. 기업들 미국 와서 생산해라. 그래서 미국 내에서 고용,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생산, 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죠? 인건비가 비싸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보조금을 준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한국 평택에다 짓는 게 싸겠습니까? 미국 조지아에다 짓는 게 싸겠습니까? 당연히 평택에 짓는 게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은 투자한 금액이 더 높다 보니까 뽕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어떻게?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부분을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다가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게 또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달러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할 때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다가 현지에 가서 바꿔서 이것저것 들여가지고 공장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강해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IMF가 오려면 여러분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은행이 위험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 위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더 이상 한국 자산, 한국 채권, 원화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거. 그러면서 외환이 이탈되죠. 외환이 이탈되면서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IMF 가가지고 구제금융을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여러분들? 외화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97년 IMF 때는 우리나라가 채무 국가였어요. 빚이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예요? 채권 국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외화를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가 또 외화 이탈이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투자 메리트가 없으면 달러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AI 관련된 기술, 인터넷, K푸드, K컬처, 방산 뭐 엄청 많죠. 전력 인프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망한 산업들도 있지만 잘 나가는 산업들도 많아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내에서 충분히 고수익 상품이나 고수익 종목 혹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들을 충분히 찾아서 대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IMF로 가야 될 만큼 외환이 이탈될 정도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종합적인 사건들이 다 뭉쳐서 어떻게? 은행이 위험해야 되고 신용등급이 강등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IMF 진짜 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여러분들. 어디선가는 작은 문제가 생긴다면 분명히 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구조 자체가 지금은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투자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QT 종료, 양적 긴축, 돈을 흡수하고 있는 것을 일단 멈추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흡수하는 건데, 미국이 12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엊그제죠, 양적 긴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가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엔화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겠죠. 엔화는 왜 올라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저렴했던 엔화를 빌려다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 BOJ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화를 빌려다 쓰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엔화가 쌌으니까는 빌려다가 투자를 했지만 엔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청산을 일부 해야 되는 물량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규모가 뭐 엄청 한 번에 대참사 날 정도로 쏟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뭐 시장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장에 이것도 규모가 크게 나타날 확률도 낮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양적 긴축을 계속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상황들, 그 다음에 엔화도 여전히 저렴하게 머물러 있다거나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일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QT 종료했고요. 미국도 금리 계속 낮출 거고요. 다음 주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달러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문제를 너무 원화에서만 자꾸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게 금융시장이고 주식시장이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미리미리 벌써 돈 다 싸들고 나가겠죠. 안 나가잖아요. 오히려 환율 타이밍을 잘 봐서 원화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에 나갈 일이 없다. 외국인도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숏 배팅을 한번 강하게 쳐가지고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숏 배팅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 망해요. 그래서 숏으로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버리잖아요. 마이클 버리처럼 그렇게 숏을 쳐서 한탕 해먹는 거 쉽지 않아요. 심지어 마이클 버리도 올 상반기 때 패가 망신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엔비디아 버블이니 뭐니 떠들다가 거의 망했죠. 그래서 자기 펀드 다 집어치우고 그냥 개인 매매나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인버스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방에다가 배팅하는 거 진짜 미친 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6개월째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측에 원이 쳐져 있죠. 여기 뒤에 보면 회색 구름대 있죠. 이게 최근 20일 동안에 누적으로 개인들이 인버스를 얼마나 많이 샀느냐 이건데, 인버스를 많이 살수록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인버스가 많을수록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딴 거 사세요. 아시겠죠? 외국인들도 여전히 숏에다가 자신 있게 배팅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리해서 숏 배팅하지 마라. 적어도 반년 내에 숏으로 대박 낼 수 있는 기회는요 절대 없습니다. 단언컨대 절대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AI 산업의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숏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것도 되게 미련한 게, 만약에 진짜 버블이라고 한다면 AI가 버블인 거지 시장이 버블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I 버블하고 시장 버블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AI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영향이 크니까 시장이 조금 꼬꾸라지긴 하겠지. 근데 얘네들 수급 정리되면 다른 쪽에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삼성 AX는 못 갈 거고 전력인프라 못 가고 원전 못 가고 하겠지. 하지만 다른 거는 가겠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버블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키워드가 이렇게 불거지더라도 정확하게 구분은 해야 된다. 아시겠죠? 숏 함부로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이라도 좀 매수를 하셔야 될 만한 자산으로 제가 대놓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암호화폐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코인 사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주식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주식보다 도박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진짜 메이저 4대 코인 정도는 소액이라도 매수를 좀 해두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왜 진심인지,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트럼프 가족들 아들들도 전 재산의 60% 70%를 전부 다 이더리움에 배팅해놨고,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고 있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더리움을 많이 사놨고요. 비트마인이라든지 미국의 법인들도 증자를 해가지고 코인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고 있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 미국의 401k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이 401k 플랜 같은 경우에도 코인을 살 수 있게끔 법을 뚫어놨고요. 미국 은행들도 코인을 살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기준으로 더 많이 열릴 것들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수급이 또 코인 시장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거는 미국이 지금 역대급으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뭐 페트로달러 이런 세대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뭐 석유로다가 중동에 기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로달러가 끝나면서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코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숨줄이 달려있는 게 코인이라니까요. 이거 공부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뭐 도지코인, 막 트럼프 월드 이런 거 잡주 사지 마시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4대 메이저 코인이 있는데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리플, 솔라나 이 정도인데요. 특히 이더리움 정도는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코인의 펀더멘털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복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게 공부 좀 하셔라. 아시겠죠? 이더리움 정도는 괜찮습니다. 참고로 코인이 지금 바닥을 찍고 튕겨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소액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왜 소액이라고 강조를 하냐면 변동성이 엄청 커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40%까지도 움직이는 게 코인인데, 근데 이제 올라가면 그냥 뭐 100% 200%가 아니라 많으면 뭐 대여섯 배 10배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그게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코인이다. 적당하게 한번 이더리움 정도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 시세가 엄청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금리 인상, 여기 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조금 꼬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단기간 코인 시장에서 쏟아질 수 있는 청산 물량이 있죠. 코인은 참고로 여러분들 안 그래도 공격적인데 더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수요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막 2배, 3배, 4배, 많으면 100배, 150배까지도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까딱하면 그냥 청산 나오고 털리고 털려요. 그런 물량들은 최근에 대부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해가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 베이스, 시장에 돈이 풀리는 유동성 베이스는 사실 주식이 수혜를 받기보다 더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지만 일부 자산은 좀 투자를 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거죠. 차기 연준 의장의 지명. 트럼프가 어제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에 차기 연준 의장을 내년 초에 지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력 후보로 해시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임기는 내년 5월까지긴 한데요, 의장을 내려놓더라도, 지금이 파월 의장이잖아요. 의장직을 내려놓더라도 연준 이사로서 28년 1월까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해시스를 자꾸 밀어붙이는 이유는 트럼프의 주요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 금리 인하의 방향인데 기준금리 내리고 시장금리 내려야 되고 채권금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이 필요한 거고요. 코인까지 실제로 필요한 거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 다 드렸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계속 정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기 사람으로,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만 주요 인사로 계속 갖다 앉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해시스를 언급을 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베센트 재무장관도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연준은요, 원래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자꾸 관여를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독립기관인데 트럼프가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엄청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이 전략이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파월 vs 트럼프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전략들이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고 성공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시시 임명을 하게 되면 금리는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배당 분리과세. 우리나라는 배당주들을 배팅할 만한 매력이 없어요. 왜냐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그냥 원천징수만 하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종소세 내시거나 이런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버린 다음에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 누가 배당주를 투자하고 싶겠어요. 벌어봐야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 고쳐 먹어야 된다. 왜냐? 저 PBR 정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저 PBR 하면은 대부분 건전한 기업들, 코스피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고 저평가된 기업들이고 또 돈을 잘 벌어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가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배당인 거죠. 그래서 배당만큼은 분리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는 그냥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초과 50억 이하는 25%,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안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또 아예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다. 사실 이제 50억 초과했을 때 최대 25% 정도까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하는데 30%인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배당 소득으로 50억 이상 사실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2천만 원, 3억 이하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의 배당 소득세는 뭐 괜찮은 수준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메리트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핵심적인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딱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 다음에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이거 관련해가지고 모두 다 수혜를 받는 거는 부국증권, 신영증권입니다. 이 두 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20분 넘게 계속 떠들면서 공통된 거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의견 하나가 뭡니까? 유동성이에요. 그렇죠? 유동성 베이스의 대표 섹터는 뭡니까? 무조건 코스닥이면서 무조건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이죠. 얘네가 뭐가 됐든지 계속 돌아가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한 주는 2차전지 갔다가, 한 주는 로봇 갔다가, 바이오는 뭐 계속 갔다가, 저 PBR 가면은 얘네는 좀 쉬고, 조방원 가면은 바이오 좀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냥 이렇게만 들고 계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요, 못해도 50억 이상은요, 바이오, 2차전지, 로봇으로 세팅 다 해놓을 거예요. 최소 진짜 마음 같아서는 10억 다 이쪽으로만 해놓고 싶은데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을 이쪽으로 해놓는 게 맞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수익 못 낸다고 보셔야 돼요. 뭔가 코스피는 아직도 4,000이고 코스닥도 1,100 가고 이랬는데 지수가 간다고 해서 모든 섹터를 다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로만 편입을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실전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이 기술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영상 한 번씩 꼭 검색해서 보세요.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 출퇴근 시간에 좀 혼잡하면 교통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지시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신호랑 교통경찰이랑 뭐를 더 먼저 의식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래도 교통경찰의 액션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그것도 판단합니다. 멈추라니까 멈춰요. 근데 교통경찰이 가라고 하니까 또 가요. 이런 것까지도 통제가 다 된다. 되게 엄청난 기술이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런칭이 됐죠. 근데 이제 좋게 보면은, 야, 기술이 벌써 이만큼이나 발전을 했구나, 대단하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사용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호재인 건 맞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큰일 났다, 현대차, 기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따라갈래, 이제 이런 걱정이 또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소급 인하한다,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조금 바닥에서 고개 들었는데, 그거 메리트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완성차 기업들은요, 차를 잘 팔아서 실적이 잘 나오나 못 나오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네 원래 돈 잘 벌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려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 근데 이 성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실적, 숫자들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당장에 돈을 못 벌더라도 어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데, 실적은요, 증가세로 따지면, 성장률로 따지면 거의 없어요. 현대차는 그냥 매년 한 12조에서 14조 사이의 영업이익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은 잘 벌잖아.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배당이 만약에 높다, 그럼 우선주 같은 걸로 배당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럼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로봇도 솔직히 말하면 잠잠하고 조용해요. 중국보다 뭐 우선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같이 JV 합작 설립했던 배터리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메리트가 없어요. 내년에 이제 전 세계에 대략적으로 한 30여 종의 전기차 모델들이 신규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현대차도 지금 이거 빨리 못 따라가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전기차만 잘 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 잘 팔린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지금은 테슬라를 판다가 아니라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만 가능한 이런 FSD와 같은 신기술, 혁신적인 기술들, 사람들은, 소비자들은요, 기술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여러분들 자동차로 분류 안 해요. EV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IT 기기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과 시장의 변화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FSD 관련된 종목들을 싹 다 뭐 이렇게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한 종목 정도, 섹터의 재료가 강하진 않지만 대장주 한 종목 정도는 컨택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 별도로 대장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관세 15% 소급이나 요것도 메리트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그냥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된다. 요렇게만 지금은 세팅해 두시면 솔직히 여러분들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도 돈 많이 벌걸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보다 돈 더 많이 벌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메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바이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오 10배거 리포트 지금 작성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좀 마저 작성하고 내일까지 해서 드릴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얼마에 사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한 번씩 또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만 눌러도 모두 다 100% 무료로 제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HLB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무슨 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절대 팔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오히려 더 사야 되고요. 등등등 전략까지 해서 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왜냐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나타난 양봉, 첫 번째로 나타난 음봉을 어떻게 준비하고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하려면 늦잖아요. 그래서 문자 한번 제가 딱 보내드리면 되고 HLB도 조만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특이사항과 핵심 전략은 문자로 제 삽입 드려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문자 한번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계속 홍보하고 있죠. 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고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런저런 강의를 또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준비는 뭐 다 끝났고 여러분들만 신청하시면 되니까 자세한 일정과 시간, 그 다음에 위치, 장소 등등 이런 내용들은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길게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김 대표의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일주일에 못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녹화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영상 다 찾아보고 주식 공부하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하실 시간을 제가 그냥 20-30분으로 압축해가지고 한 영상에다가 다 쏟아드릴게요.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그냥 최근에 트렌드가 뭔지, 최근에 이슈가 뭔지, 뭘 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봐야 또 많은 분들이 안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 정도는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좋은 자료들이나 많은 이벤트들도 여러분들께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고 좋아요가 요즘에 좀 적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까지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누르셨으면 고정 댓글에 있는 요 두 가지 또 제가 준비한 이벤트도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